모두 대피소 안쪽으로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다. 눈 폭풍이 하트포트를 비껴가고 있었다. 라디오 진행자 앤디는 그 사실을 흥분하며 창문을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손전등과 캠핑용 랜턴을 들고 시내로 나온 사람들이 보인다고 말했다. 그중 한 남자는 도시 속 헐거인인 양 집에서 만든 횃불을 들고 서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기분이 좋아졌다. 며칠 만에 드디어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와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눈보라가 완전히 끝난 건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그 사람들이 너무 멀리까지 배회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잠시 배터리를 아끼기 위해 라디오를 껐다. 오로지 일찍 잠들기 바라는 수밖에 없었다. 그 상황에서 잠이 오기를 바라는 것과 기도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달리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제이슨은 실습실 선반에서 담요 하나를 더 찾아냈다. 그 얇은 침대보 여러 장에 의지하는 것보단 한결 나았다. 제이슨과 나는 대피소에서 빠져나왔다. 우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하기 시작했다. 작게 속삭였어도 서로의 귀에 들릴 정도는 됐다. 잠 좀 자자. 피트가 우리 쪽으로 책 한 권을 던지며 말했다. 성경 따위나 믿는 놈들. 피트가 키득거렸다. 녀석의 말에는 절대로 기도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제이슨이 기도를 먼저 시작해서 절반쯤 기도문을 외우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와 함께했다. 크리스타인 걸 알기까지는 잠깐의 시간이 필요했다. 우는 소리인지 알아냈다는 게 미안하지만 크리스타는 아주 잠깐 흐느껴 울었다. 무릎을 꿇쳐 눈물이 흘렀을 것이다. 크리스타 가족에게 교회는 의미 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크리스타는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나와 제이슨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 수 있었다. 한밤중에 다른 사람의 소리에 민감해진다는 것. 기도는 3, 4분도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았다. 우리 셋은 다시 잠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그날 밤 딱 한 번 잠에서 깼다. 잠결에 굉음을 들었기 때문이다. 묵직하게 우르릉거리는 처음엔 천둥 소리인 줄 알았지만 그건 불가능했다. 눈보라치는 와중에 천둥이 가능한가? 나는 몸을 가누지 못했고 눈을 떴을 땐 깊은 밤이었다. 다시 한번 우르릉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조차 처음 듣는 소리로 착각했다. 마음이 속임수를 부린 것이다. 정신을 차렸더라면 소리의 정체를 파악할 수도 있었겠지만 금세 깊은 잠에 다시 빠져들었다. 다음날 아침에도 눈은 내리고 있었다.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교에서 우리끼리 지낸 지도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상황은 최악이었다. 몸속으로 기어들어간 벌레조차 먹을 것도 없고 위생 상태도 그다지 좋지 않았으니까. 견디다 피부 표면으로 불쑥 나올 것 같았다. 지저분하기는 모두 마찬가지였다. 다를 수가 없었다. 창문까지 닫아놓은 교실에서 함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예외가 있을 수 없었다. 담요에서 몸을 뺐다. 재킷은 찾을 필요조차 없었다. 입은 채로 잤으니까. 운동화를 제대로 신고 끈을 조여 매는 잠깐 동안에도 싸늘한 기운에 얼굴과 손가락은 콕콕 쏘셨다. 교실의 기온은 복도보다 낮은 것 같았다. 다시 장갑을 끼고 모자를 매만진 다음 불양동이가 있는 교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마자 검은 연기가 달려들었다. 아주 잠깐이지만 양동이가 뒤집어져
온 교실의 불길이 휘감긴 환상으로 패닉 상태가 되었다. 하지만 피어오르는 연기의 양은 적었다. 문이 열리자 복도로 빠져나가려던 것 뿐이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불이 거의 꺼져가고 있었다. 의자 하나를 당겨놓고 장갑을 벗고 5분쯤 불을 쪼였다. 그런 다음에는 양동이 부근의 벽돌로 눌러둔 공책과 오래된 시험지 몇 장을 뽑아 불 속으로 집어넣었다. 나무 조각 몇 개도 집어던져 넣었다. 불길이 번지기를 기다렸다.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기다렸다. 이윽고 손가락으로 온기가 포근하게 전해졌다. 불이 제대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긴장이 풀렸다. 나는 몸을 낮추고 얼굴을 불길을 쬐기 시작했다. 모자까지 벗고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머리칼을 손가락으로 빗어넘기기도 했다. 의자에서 일어나 푸딩 깡통을 왼손에 들고 오줌을 쌌다. 그런 다음 창가로 걸어가 창밖으로 쏟아부었다. 오줌이 하얀 눈 표면에 누린 구멍을 냈다. 지난 흔적들은 어느덧 눈에 덮여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눈보라도 칙칙한 꼬락서리는 차마 봐주고 싶지 않은 듯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았지만 눈은 이미 창틀 밑 1미터까지 차올랐다. 나는 밖을 내다보며 창문에 닿으려면 얼마나 걸릴지 계산해 보았다. 아래층 창문을 가렸던 것처럼 이렇게 내리다가는 2층 창문까지 덮어버리겠지. 학교 안에는 더 높은 지대도 없는데 우리가 갈 수 있는 장소도 더는 없는데 이른 아침이라 머리가 무지근하고 멍했지만 그냥 그대로 견딜 수밖에 없었다. 맑은 정신으로 있고 싶어도 몸이 내키지 않을 때가 있는 법이다. 하지만 온전한 정신으로 생각해본다 한들 눈보라를 멈추게 할 방법은 없었다. 이번 농구 시즌이 스포가 되었다는 생각이 밀려들었다. 우리 팀 첫 경기는 취소되었고 두 번째 경기는 내일 밤에 있을 예정이었다. 며칠 사이에 관절이 약해진 게 느껴졌다. 높은 벽에 매달린 바구니를 상상하면서 점프슛 동작을 해보았다. 여느 때 같으면 상성의 공이 바구니 안으로 무리 없이 들어갔겠지만 지금은 비거리마저 짧았다. 내 헛골을 본 코치가 외쳐대는 소리도 들리는 것 같았다. 바구니는 저기 있잖아, 윈스. 그 순간 체육관에서 연습할 방법은 없을지 궁금해졌다. 문을 두드리거나 발길질을 해대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다시 불 앞에 쪼그리고 앉아 물을 마셨다. 잠결에 들은 소리가 떠올랐다. 다음에는 내 컵을 가져와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지금까지 창턱에 쌓인 눈은 전봇 사이즈 복숭아통 서너 번 채워 넣었지만 여전히 통에서는 복숭아 시럽 맛이 났다. 눈을 녹인다며 불 근처에 두었더니 미지근해졌다. 그럭저럭 괜찮은 따뜻한 복숭아 물맛이었다. 또다시 컵에 물을 채웠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노크를 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엘리야가 확실했다. 문득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지 궁금해졌다. 내가 점프슛 동작을 하는 걸 지켜보았을까? 잘못 던진 걸 알아챘을까? 기다리게 했기 때문에 오줌이 급하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엘리야가 혼자 있는 걸 본 며칠 만에 처음이었고 녀석에게 물어볼 것도 있었다. 우리가 여기서 모두 죽는다고 했다며? 무슨 뜻이야? 고수들 허튼 소리는 전혀 쿨하지 않아. 지금은 말이야. 나는 문을 열면서 말했다. 본래 하려던 말보다 훨씬 적대적인 이야기가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엘리야는 내 말을 잠시 헤아려 보더니 쏜살같이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난 고스가 아니야. 열린 문틈으로 엘리야가 대꾸했다. 복도 불빛으로 흐릿하게 깜빡거렸다. 네가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였어? 내가 칙칙하고 차갑고 병적으로 소름 끼치고 뱀파이어 따위로 믿는 멍청한 부류와 같다고 생각한 거야? 나도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걸 알고 있고 레스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게 나았을 거란 후회도 하고 있어. 그때 내가 한 말은 진심이 아니야. 그건 재수없게 죽을 것 같아. 시계에 우리가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과 다를 바 없는 거야.
우리 모두 맛이 갔어. 너도 알다시피 모두 제정신이 아니야. 이제는 내가 엘리야의 말을 이해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었다. 하지만 녀석의 말은 짚고 넘어가고 싶었다. 그래, 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정말 멍청하기 이를 데 없는 질문이었다. 하지만 어째서 우리가 정신이 나갔다는 건지 묻고 싶었다. 하지만 막상 되묻고 보니 후회가 됐다. 말투라도 부드럽게 하려고 했었지만 오해할 수도 있었다. 우리가 여기 있는지 몰라. 엘리야가 대답했다. 누가? 이렇게 되묻긴 했지만 나도 알고 있었다. 아니, 나도 알고 있어야 했기에 그 말이 내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다. 사람들은 우리가 버스에 탔다고 생각할 거야.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우리는 버스에 타지 못했어. 사람들은 우리가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찾아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휴대전화도 먹통이 되어버렸잖아. 제이슨 아빠는 알고 계셨어. 크리스타 엄마도. 내가 답했다. 너 좀 꺼벙한 거 알아? 두 분 다 길 위에 계셨어. 그러니까 우리. 어쨌든 넌 지금 길이 어떤 상태인지도 보지 못했잖아. 며칠 어땠는지 알 수도 없잖아. 우리는 실종된 거야. 그분들도 그럴 거고. 이거 하나 묻자. 네 생각엔 지금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종자로 처리되었을 것 같아? 그래, 그렇다 치자. 그런데 고슬 선생님은? 나는 진정하고 점잖게 되물었다. 아무도 우리가 여기 있는지 몰라. 녀석은 이 말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끔찍하지도 기이하지도 그렇다고 다른 어떤 느낌이 드는 것도 아니었다. 녀석은 사실 그대로를 말한 것뿐이었다. 제이슨 아빠는 알고 계셨어. 크리스타 엄마도. 내가 답했다. 너 좀 꺼벙한 거 알아? 두 분 다 길 위에 계셨어. 그러니까 우리 어쨌든 넌 지금 길이 어떤 상태인지 보지도 못했잖아. 요 며칠이 어땠는지 알 수도 없었잖아. 우리는 실종된 거야. 그분들도 그럴 거고. 이거 하나 묻자. 네 생각에 지금쯤 얼마나 사람들이 실종자로 처리되었을 것 같냐? 그래, 그렇다 치자. 그런데 고수인 선생님은? 나는 진정하고 잠잠게 되물었다. 아무도 우리가 여기 있는지 몰라. 녀석은 이 말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끔찍하지도 기이하지도 그렇다고 다른 어떤 느낌이 드는 것도 아니었다. 녀석은 사실 그대로를 말한 것뿐이었다. 교실로 돌아왔다. 제이슨은 어젯밤에 마시고 반쯤 남긴 물컵을 손에 들고 손가락으로 이를 닦고 있었다. 저렇게라도 이를 닦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자애들한테는 치약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나눠 쓰려고 할지 확신이 안 섰다. 제이슨은 모자를 쓰고 외투도 걸치고 실습실에 내려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교실 구석에서는 줄리가 재채기를 했다. 줄리는 이 작은 외딴 세계에서 걸핏하면 코를 훌쩍거렸다. 잠시 뒤 나도 교실을 나와 제이슨을 뒤따라갔다. 지금 당장은 별로 성가실 일이 없는 듯 했지만 내일이나 모레부터는 피트와 줄리 때문에 짜증날 일이 생길 것 같았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속담이 있다. 실습실로 내려가는 과정이 이 속담에 딱 들어맞았다. 우리 둘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사방이 칠흑같이 깜깜했다. 제이슨이 발걸음을 늦추고 나에게 말을 걸었지만 대답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자신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지 알려주기 위한 신호였다. 우리는 빨리 움직이려고 노력했지만 눈먼 장님 신세라 벽을 더듬으며 걸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한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천천히 걸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최선이었다. 사실 바쁠 이유는 없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오직 두 가지, 눈과 시간뿐이었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펜 한 자루 때문에 미끄러져 다칠 수 있을 만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지만
다행히 그런 재수없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몇 분 뒤에는 본관 뒤쪽으로 나올 수 있었다. 실습실 문에 깨진 유리 틈새로 흐린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제이슨이 문을 열었다. 그런 다음 뒤쪽 창문으로 가서 창을 두드려 쌓인 눈을 털어내고 커다란 탁자 쪽으로 움직였다. 탁자 옆에는 스노우 카트가 뒤집혀 있었다. 제이슨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다는 인상을 풍겼다. 실제로 지하 벙커에 갇힌 것은 아니었지만 전쟁 이야기를 좋아하는 녀석에게 이런 상황은 그와 비슷했다. 나는 제이슨이 알아서 제 할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내게도 일거리가 있었는데 작업명은 오커미 맨도날이었다. 오커미 맨도날이라고 불리는 이론과 용어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처음 그 말을 접했을 때 오컨을 레이서로 오해했다. 내 스카 선수 중에 제레미 오컴이라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요지는 가장 간결한 해결책이 일반적으로 최선의 방책이라는 것이었다. 누가 나에게 그 이론을 알려주었는진 중요하지 않았다. 단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것이 중요했다. 간단히 비유하자면 결승선에서 먼저 들어온 자가 상을 받는다는 메시지였다. 제이슨의 스노우 카트는 경주용 자동차였을 때보다 훨씬 단순해졌다. 4개의 바퀴를 하나의 프로펠러로 교체하고 나니 한결 날렵했다. 하지만 여전히 동력 부분은 선봐야 할 때가 많이 남아 있었고 제대로 진척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았다. 생각을 좀 단순하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잡을 즈음 이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할 시간이 왔다. 점심을 먹을 때가 되었다는 신호였다. 나는 생각을 적당히 접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전히 일에 집중하고 있는 제이슨을 내버려 두고 나 홀로 교실로 향했다. 우리에게 땅콩버터와 잼은 있어도 식빵은 없었다. 군내 식당을 다시 뒤지러 가는 계획을 세워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교실로 들어갔을 때 아이들은 이미 구내식당행을 논하고 있었다. 너랑 윈스가 가는 게 맞아. 레스가 크리스타에게 말했다. 말도 안 돼. 우리 차례는 벌써 끝났어. 크리스타가 불면 소리를 했다. 맞아, 인정해. 하지만 넌 물건이 어디 놓였는지 알잖아. 레스가 말했다. 꼭 그렇지도 않아. 그때도 어두침침했지만 지금 완전히 어두컴컴할 거라고. 다시 여기로 올라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크리스타의 말을 인정했지만 마음이 절이 됐다. 크리스타와 그의 식당으로 내려갔을 때 나에게는 폭설 이후 가장 즐거운 순간이었다. 크리스타의 진심이 무엇이든 다시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은 내 기분을 안 좋게 만들었다. 혼잣말이지만 나도 가고 싶지 않다는 소리가 벼랑간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넌 날 차버릴 수 없어. 그럴 바에는 내가 간두지 라는 푸념이었다. 우리 대신 피트와 줄리가 구내식당에 가겠다며 기꺼이 나섰다. 그다지 놀랍지도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 전에 돌아오도록 해봐. 레스가 희죽거리며 말했다. 줄리는 살짝 웃었지만 피트는 레스를 쏘아보았다. 피트 입장에서는 그럴 때일수록 조심할 필요가 있었다. 피트가 돌아오면 내가 나서서 충고라도 해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구내식당까지 가는 길은 사랑의 터널을 통과하는 것과는 사뭇 달랐다. 1층은 깜깜한 한밤중 같았고 걸려 넘어질 것이 여기저기에 있어서 누구에게라도 위험했다.
우리는 횃불처럼 길을 밝혀줄 뭔가를 만들자는 의견을 놓고 한참 이야기를 나눴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까지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다. 듣는 게 지루할 테니까. 결론은 그러지 않기로 했다는 점이다. 둘은 크리스타의 휴대전화만 들고 갔다. 휴대전화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에 의지해 내려갈 생각이었다. 둘이서 내 속을 뒤집어 놓은 점만 빼면 모든 일이 척척 진행되었다. 언젠가 미국사 수업, 전쟁과 그 후 장에서 환각지 증후군에 대해 배웠는데 어떤 사람들은 사지를 절단한 뒤에도 사라진 사지에서 통증을 느낀다고 했다. 휴대전화가 몸의 일부처럼 익숙해졌을 때도 그와 비슷한 증세가 나타났다. 나도 문득 휴대전화를 확인하려다 내 방 서랍장에 놔둔 걸 기억해낼 때가 있었다. 그러면 집 생각과 함께 엄마 걱정이 다시 들곤 했다.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제이슨은 15분마다 한 번씩 휴대전화에 문자 메시지가 왔는지 한참 들여다보면서 사라지지도 않고 송신되지도 않은 편지봉투 아이콘을 확인하고는 셀쭉해지곤 했다. 그 정도면 휴대전화 환상증후군이라고 할 만하다. 어떤 면으로든 매우 어리석은 짓 같았지만 추위만큼이나 사실적으로 느껴졌다. 히트와 줄리는 예상했던 시간보다 좀 더 일찍 되돌아왔다. 돌아다니기에는 너무 추워서일 거라고 지레짐작했다. 피트는 크리스타의 휴대전화가 꽤 유용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복도에서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냉장고 안에서 상표를 비춰볼 수 있었어. 크리스타와 나도 똑같았다. 비슷한 점은 또 있었다. 이 녀석도 별 수 없네. 피트와 줄리는 우리가 지난번에 가져온 거랑 똑같은 것만 양팔 가득 안고 와서 물건들을 교실 한가운데에 쏟았다. 땅콩버터와 잼, 식빵, 잘게 썬 햄, 푸딩, 복숭아 통조림. 그리고 과자도 있어. 너희들은 과자를 찾지 못했잖아. 줄리가 전보 사이즈 상자에 든 가짜 오레오 쿠키를 집어들며 말했다. 조금은 소심한 목소리였다. 그러게 대단해 보이네. 내가 비아냥거렸다. 좋아, 그럼 다시 내려갔다 올게. 줄리가 셀쭉거렸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모두 푸딩과 복숭아 통조림에 질렸으니까. 피트와 줄리가 교실에서 나가고 2분쯤 지났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푸르르르. 우리 머리 위에서 2톤쯤 되는 자갈들이 구르듯 요란했다. 천둥 소리는 아니었다. 꿈을 꾸는 것도 아니었다. 한청을 들은 것도 아니었다. 우리 모두가 그 소리를 들었다. 뭐야? 레스가 물었다. 나는 재빨리 엘리야를 쳐다보았다. 언젠가부터 나쁜 소식은 엘리야 녀석에게 맡기게 되었다. 눈이야. 엘리야가 말했다. 눈이 지붕을 누르며 내리는 소리. 우리는 갓 공수된 식량 더미를 파헤쳤다. 크리스타, 엘리야, 레스, 그리고 나만 교실에 있었다. 나흘 전만 해도 상상 못한 가장 어색한 모임이었다. 우리 사이에 공통점이란 없었으니까. 크리스타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자애 중 한 명이었다. 학교에 그런 애가 3명이나 될까? 많이 잡아 12명쯤은 될까? 크리스타는 1학년이었지만 구김살 없이 2학년 3학년이나 3학년에게나 말을 걸었다. 누구에게라도 먼저 말을 걸 수 있었고 누구라도 무시할 수 있었다. 타고난 외모는 어디나 갈 수 있는 여건 같은 것이었고 우리 중에서는 크리스타만이 그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엘리야를 본 사람은 고스족을 떠올리곤 했지만 실제로 녀석이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다. 나도 엘리야가 으스스하다고만 생각했지 사실 녀석에 대해 제대로 관심을 가져본 적은 없었다.
내가 아는 것이라곤 녀석이 하고 다니는 모습이라든가 자주 가는 곳이 도서관 이런 것이 전부였다. 일주일 내내 단 하루도 빠짐없이 복도에서 어깨를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아이 중 한 명일 뿐이었고 그 정도로 알고 지내는 것에서 좋겠다. 하지만 나와 달리 인기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엘리아의 이름을 마구 불러대거나 본체 만체했다. 레스를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면전에서조차 또 이 녀석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다들 녀석이 늘 문제를 일으키고 다닌다고만 알고 있었다. 무기 정학 같은 제도가 있었다면 녀석은 그런 정학을 당했을 것 같았고 비공개된 비행 기록이 있다는 소문도 따라다녔다. 한편 나는 농구 셔츠를 입고서 수업에 들어가는 애였다. 농구 전반전 시작과 함께 외곽슛을 쏘는 2학년이었다. 1년쯤 지나면 나 역시 어디든 갈 수 있고 그 누구에게라도 말을 걸 수 있는 훈남 대열에 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문득 크리스타나 엘리야 그리고 레스가 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지 궁금했다.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부대끼며 겪어보니 그리 이상한 조합도 아니었다. 나는 크리스타와도 자주 이야기를 나눴다. 크리스타가 자신이 인기가 좀 있다고 우리보다 낫다고 의스댔더라면 어울리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엘리아는 실제로 매우 재미있었다. 여전히 말수도 적고 골머리 뭔가를 생각하며 지냈지만 그런 모습이 나쁠 이유는 전혀 없었다. 녀석은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남아 집으로 돌아갈 가능성에 대해 다소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지만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레스가 가장 뜻밖이었다. 걱정과 달리 지금껏 우리랑 잘 어울렸다. 레스야말로 사람들의 편견처럼 엘리아가 이상하지 않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달은 녀석이었다. 게다가 아직까지 누군가에게 시비를 걸지도 않았다. 생각해보면 레스와 문제가 있었던 아이는 없었다. 오히려 선생님들이 문제였다. 일일이 규칙을 정해놓고 지각종이나 치면서 아이들을 통제하려고 했다. 시시껄렁한 것까지 통제하려고 드는 선생님들이 오히려 문제였다. 나는 언제나 레스를 두려워하는 편이었는데 그건 녀석에 대한 소문과 애모 때문이었다. 하지만 녀석이 싸움에 말려들었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었다. 수업을 빼먹고 학교 집기들을 부숴먹기는 했지만 그런 모습도 녀석이 작업화를 신고 체육관에 나타났을 때 본 것이 전부였다. 늘 가운데 손가락을 길게 뽑아 학교를 조롱하는 시기였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기에 녀석이 학교라는 권위에 분노하는지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녀석은 우리끼리 학교에 갇힌 이 상황에서 그런 행동이 불필요하다는 것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나는 늘 내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궁금해하는 편이었다. 혹시 이 셋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줄지도 궁금했다. 아마 제이슨 피트하고 친구지 뭐, 혹은 통학버스를 타고 다니잖아. 정도가 고작일 것이다. 이 중에서 농구 선수라고 답해줄 사람은 없는 게 확실했다. 괜찮은 애야 정도라면 대만족이었다. 고개를 돌려 창을 보았다. 창 가장자리를 따라 성에가 단단히 굳어져 있었고 가운데를 향해 번지는 중이었다. 멍청한 개짜.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친구들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크리스타였다. 크리스타가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30분 뒤 피트와 줄리가 더 많은 음식을 가지고 돌아왔다.
구내식당에서 찾아낼 수 있는 음식이라 봤자 다양하진 않았지만 식빵 대신 롤빵을, 가짜 오레 쿠키 대신 초콜릿 과자를, 포도잼 대신 딸기잼을 챙겨왔다. 한 가지 놀라운 음식도 가지고 왔다. 핫도그야. 피트는 비닐을 포장해 든 냉동 핫도그를 들어올리며 외쳤다. 불량동이 위에서 구워 먹을 수 있어. 줄리도 배낭을 바닥까지 뒤져 포크를 찾아냈다. 이걸 꼬챙이로 사용할 수 있을 거야. 줄리가 말했다.